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저희들은 공감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감을 위한 자기 이해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할까요? 공감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고 다른 사람의 정서와 생각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반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사람의 생각, 바람, 믿음과 같은 마음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서를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고 표현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공감을 위해서 자기 이해가 필요하겠죠.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나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 자아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아 개념은 자신에 대한 개념, 감정, 태도, 그리고 가치라고 볼 수 있고 자신의 행동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아 개념이 자아란 누구인가? 자아란 무엇인가? 자아는 자신에 대한 개념, 감정, 태도, 가치의 종합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자아 개념은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고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자아 개념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적응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은 불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한 개인이 긍정적인 측면의 자아 개념을 갖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쓸모있고 유능하며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잘 적응해 나가며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 측면의 자아 개념을 갖고 있으면 자기 자신은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악하다고 생각하여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신이 하나없이 가치 없다고 생각되면 정말 가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는 가치가 있고 내가 쓸모있다고 생각되게 될 때 바로 행동이 올바라질 수도 있겠죠. 자아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립적이고 고유한 존재라고 인식하고자 하는 욕구와 외적인 자극, 환경, 감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자신을 인식하여 안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나도, 현재의 나도, 미래의 나도 일관되게 자신하고 느끼는 것이 자아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심리학자 에릭슨에 의하면 자아 정체성의 형성은 전 일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입니다. 바로 성격의 형성이나 자아 정체성의 형성은 ongoing 프로세스입니다. 끝없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아 정체성의 성취가 청년기에 중요한 과업이지만 자아 정체성의 발달이 청년기에 시작되는 것도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아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부터 어린 시절부터 계속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겠죠. 그래서 자아 정체성의 발달은 유아기의 애착 출현, 자아감 발달, 독립심 출현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노년기 인생의 해고와 통합으로 마지막 단계에 이릅니다. 청년기 때 자아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 성인으로서 성숙에 이르는 길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아동으로서부터 이제 서서히 독립되고 동일시를 구분하고 아동의 정체성, 동일시를 구분해야 되겠죠. 이제 모든 것을 통합할 만큼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아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면 육체적 편안함,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감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건전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면 정체성 혼돈에 머물러 약물 탐닉, 습관적 음주와 등과 같은 문제에 행동에 이르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나를 이해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 관계에서 나의 이해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바람직한 자아 개념,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나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된다면 이런 바람직한 자아 개념은 자아 인식을 획득하고 훌륭한 인간관계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가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생의 발달 단계는 어떤가 한번 알아볼까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 따르면 자아 정체성 대역할 혼미는 사춘기라 하고 있지만 대학생의 발달 단계는 성인 초기로 이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제 아르바이트도 스스로 하고 내가 뭔가를 독립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대학생들의 발달 초기입니다. 성인 초기에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관계를 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대학생 시절 때 나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친밀감을 갖는 친구들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동아리에서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과에서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립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외로운 상태에 빠지게 돼서 우울증에도 시달릴 수도 있고 정말 학교 생활이 흥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친밀감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공감을 하는 소통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떻게 느낄까, 타인은 어떻게 느낄까 등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행동을 하고 나서 끝없이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나, 내가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보냈지, 내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내야 되지 않는데 왜 화를 냈을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지경에 이를 때가 많이 있겠죠. 사실은 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주도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진정한 행복, 삶의 가치를 찾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 믿음 및 태도 등을 자아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아 개념은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 개념은 어려움에 처해도 회피하지 않고 현명하게 해결해 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상처가 있으면 뭔가 떠오르겠죠. 그러면 방어벽을 쌓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겠죠.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아 개념을 확고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아 개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지? 즉 개인의 자아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형성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아는 나의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성의 기초가 되고 이는 곧 공감 능력의 바탕이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성숙되어 갑니다. 내가 혼자서는 절대 어떠한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틀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아가 형성될 때 타인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타인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성숙하게 됩니다. 이 자아 개념은 자아 정체성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아 정체성은 행동이나 사고의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일관되게 인식하는 자기 자신의 독특성으로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 자아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또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으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잃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아까 공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으로 남아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공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를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잘 표현하게 해주어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듯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며 공감으로 소통을 하려면 우선 자아 개념,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확장된 사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이해하여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과 확장된 사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열린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명상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리틀 포레스트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복잡한 사회생활을 떠나서 조용히 전원에 살면서 자연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명상의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열린 사고를 갖기 위한 한 방법이겠죠. 또 산책학입니다. 산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직시하면서 내가 타인과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산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독서하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무언가 나 자신이 어떻게 될 건지 나의 정체성을 수립해 나갈 수도 있겠죠. 또 영화 보기. 영화 보기를 통해서 주인공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건지 등등을 알아갈 수 있겠죠. 수업 체험하기, 동호회로 활동하기,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바로 내 자신이 열린 사고를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열린 사고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합리적이지 않는 사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는 사고란 경험적으로 타당할 수 없고 비현실적이거나 경직되어 융통성이 없는 사고방식을 말하는데 융통성 없는 사람 있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융통성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보수적이고 틀에 박힌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하여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사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비합리적 사고는 이렇게 문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하나 버려놓고 다른 사람이 왜 이런 문자를 답을 안 해주지 하면서 안절부절을 못한 그런 비합리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지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비합리적인 사고가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만들어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서로 다른 경험을 갖고 대화 의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비합리적 사고의 대표적인 것은 편견이죠. 우리 편견을 갖고 얼마나 사람들을 대합니까? 다문화 가족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해. 그런 등등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은 잠재적으로 비교 대상이 있으며 이 대상을 통해 치우친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편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투를 쓰면 촌스럽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바로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고정관념들이 있겠죠. 고정관념은 어떤 사람이나 사회 구성원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머리에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각들을 말합니다. 또 일반화가 있겠죠. 일반은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여 현상의 단면만을 보고 전체를 짐작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역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자주 하죠. 내가 뭐 개인주의자라든지 자기밖에 모른다든지 그런 등등의 것을 정말 좋은 것에 보다는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화 과정에서 남자들은 모두 군대 가기 싫어한다. 유태는 똑똑하다 등등이 있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패러다임이 있죠. 패러다임은 사물의 보는 방식, 관점, 의식의 틀, 신념을 말합니다. 이처럼 비합리적 사고인 편견, 고정관념, 일반화, 패러다임과 같은 비합리적 사고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합리적 사고에 따라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또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맞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합리적인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고의 전환이 잘 이루어질 때 관계에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하는 그것은 바로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이처럼 또 비합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때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합리적 사고와 비합리적 사고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의 강도 끝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고는 우리의 정서와 행동을 유도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겠죠. 합리적인 사고는 적절한 정서와 적응의 행동을 초래하고 비합리적 사고는 부적절한 정서와 부적응적인 행동을 초래합니다. 또 비합리적 사고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하여 점점 확고한 신념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비합리적 신념은 경험적으로 타당할 수 없고 비현실적이나 경직되어 융통성 없는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선택이나 결정의 순간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한번 알아볼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들 모두에게 항상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이죠. 비합리적 사고이겠죠. 나는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면에서 반드시 유능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비합리적 사고방식이겠죠.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끔찍한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불행은 외부 환경 때문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라는 것들이 비합리적인 사고 방식이겠죠. 어떤 난관이나 책임을 직면하는 것보다는 회피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라는 등등의 것들이 비합리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와 행동이 올바르게 된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합리적 사고와 다양적 시각과 확장된 사고를 공부를 했습니다. 합리적 사고로 전환해서 우리가 좀 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더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